이건 되게 시꺼매요? 그 아, 다크 모드. 이렇게 되는구나. 나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 글쎄, 시꺼매가지고. 아, 그래. 그래. 자, 보자. 아이고, 보자. 자, 그 다음 19번, 20번, 21번은 그 오비탈로부터 다전자 원자나 뭐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격, 그 다음에 뭐 경향성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20번, 21번은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엮여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양자수가 2랍니다. 이 19번에서는. 근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이드로제닉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라고 했죠. 자, 이때 어쨌거나 주양자수가 2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오비탈의 개수,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주양자수가 2면 사실은 주양자수 2만 있는 게 아니고요. 2인 경우에서는 오비탈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주양자수가 2다. 그러면 이 룰에 따라 가군동량 양자수, 이 가군동량 양자수는 항상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0, 1, 2 해서 n-1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거나 1이거나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항상 얘는 n-1이니까 주양자수가 2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0부터 한 칸씩 늘어난다고 하면 0하고 1,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를 관습적으로 뭐라고 하죠? 요걸 관습적으로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인 경우를 또 관습적으로 뭐라고 하죠? 요걸 P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군동량 양자수가 2인 경우를 또 관습적으로 뭐라고 한다? 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인 경우는 뭐 S오비탈하고 P오비탈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 이때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어떤 것만 가질 수 있겠어요? 0 한 가지만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참고로 이 자기 양자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한 칸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L이 0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0 넣어보세요. 그럼 0 넣으면 그냥 0이잖아요. 그럼 0에서 0까지 한 칸씩 늘어날 수 있는 건 경우의 수가 0 한 개까지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는 자기 양자수가 0으로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한 가지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ES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S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S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ES라고 쓰고 만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다.
라고 하면 그냥 다 전체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역시나 자기 양자수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면 바로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EPX, EPY, EPZ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EPXYZ는 앞서 문제에서 구조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ES, EPX, EPY, EPZ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깜짝이야. 예. EPX, EPY, EPZ 다 합치면 그게 EP 오비탈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서 다른 것들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을 때는요, 총 개수를 묻는다면 각각을 따로따로 개수를 카운팅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 다 EP 오비탈 한 종류인데 그 한 종류가 세 가지로 나타나서 따로. 왜냐하면 왜 따로따로 카운팅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채워지는 전자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거든요. 그럼 ES 오비탈에도 전자 2개까지 채워지는 것처럼 PX, PY, PZ도 각각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오비탈이 4가지니까 전자가 총 8개까지 이 주양자수 2일 때까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오비탈의 개수를 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PX, PY, PZ처럼 구분이 되는 경우는 따로 카운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비탈이라고 하면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오비탈이라고 하면 그건 다른 말로 파동 함수거든요. 함수 알겠어요?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함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함수를 포함하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식. 그런데 당연히 px를 표현하는 함수의 수식과 py를 표현하는 함수 수식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오비탈의 개수라는 말의 뜻은 서로 다른 함수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까 질문했던 오빠 이름이? 자기도 지원이에요? 지원이가 많군요. 혹시 둘 말고 더 있어요, 지원이? 광주에 2명 더 있어요. 총 4명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요? 이야, 지원 브라더스. 그러면 브라더스예요? 시스터스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렇구나. 이 광주 얘기. 지원 브라더스가 이렇게, 지원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 혹시 성은 뭐예요? 정지원. 김지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권우현, 지원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하죠? 지원이들이 참 대단하네요. 지원이들이 대단하다고요? 똑똑하다고요? 그래요? 자, 하여튼 좋다. 자,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것은 그 오비탈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준위. 자, 이 국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건 뭐 문제를 출제한 사람한테 다시 컨펌을 하면 되니까. 자, 이 국어가 봅시다. 19번이지. 19번이면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개수는 이게 좀 표현이 못한데. 자, 에너지 준위 표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그 오비탈에 채워진 어떤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언급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그럼 이때 이 수식에서 HCr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Z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죠. 그러니까 다른 상수들처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해당 원자가 정해져 있으면 원자 번호도 딱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 여기 오비탈 에너지 주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 요것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는 주양자수 외에는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이 에너지 도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Y축을 에너지축이라고 했을 때 자, 주양자수가 1인 경우는 앞서 그려놓았던 이런 논리들에 의해 무슨 오비탈만 나타나겠어요? 바로 1s 오비탈만 나타나겠죠? 주양자수가 1일 때는 1s 오비탈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주양자수가 2일 때는 무슨 오비탈이 나타나겠어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s 오비탈과 2p, x, y, z 오비탈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 주양자수가 3이다 고 하면 그때는 3s, 3px, 3py, 3pz 그리고 주양자수 3일 때는 바로 3d 오비탈이 나타나는데 3d 오비탈은 뭐 아직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얘가 어떻게 x제곱 빼기 y제곱 다음 z제곱 xy yz zx에 몇 가지로 나타난다? 5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우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양자수 1일 때는 S, 2일 때는 SP, 3일 때는 SPD가 나타나고 그 개수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1개, 1개, 3개, 1개, 3개, 5개 그 경우의 수가 홀수계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우 규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만약에 주양자수가 4다 고 하면 어떤 오비탈? 4s 오비탈에 4px, y, z 그리고 4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 xy, yz, zx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4주기에는 4f 오비탈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 오비탈은 몇 개가 나타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보시다시피 s 오비탈은 1가지, p 오비탈은 3가지, d 오비탈은 5가지, f 오비탈은 7가지. 그러니까 계속 1, 3, 5, 7, 9 이런 식의 홀수 개수로 계속 오비탈들이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제 뭐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주양자수는 5, 6, 7, 8 계속 나갈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 s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일 땐 거예요? 0. p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1. d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2. f 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3일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1s 오비탈은 뭐 딸랑 하나뿐이니까 그냥 가장 안정한 걸로 그려져 있는데 주양자수 2에서 2s하고 2p는 에너지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같게 그려져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주양자수 3일 때도요. 3s하고 3p하고 3d가 에너지가 같은 것으로 그 다음에 4주기에서도 주양자수 4일 때도 4s, 4p, 4d, 4f가 에너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런 식으로 L이 달라도 N이 같으면 에너지 상태가 같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들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양자수가 2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주기가 같은 게 누구 얘가 에너지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양자수 2주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 4개의 오비탈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에너지 주기가 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또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주양자수 1일 때는 보시다시피 오비탈 1개가 있죠. 주양수 1일 때는 1개, 3개가 있죠. 3일 때는 1, 3, 5개가 있고요. 4일 때는 1, 3, 5, 7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1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있는 거죠. 16개 있는 거죠. 이것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몇 개 존재한다? 주양자수에 대한 제곱계가 존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1은 1의 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아시겠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딱 정해지면 주양자수의 제곱계로 오비탈들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렇다? 어디서? 하이드로제닉 이온에서 그렇다. 그럼 이 말은 하이드로제닉 이온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이드로제닉 이온이 아니면 저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됐다. 자, 그래서 19번에 어디 갔어? 19번에 어디 갔냐? 19번에 2번을 방금 한 거죠. 19번에 여기 어디다 적어놓은 거야? 19번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에너지 중에 같은 오비탈의 개수는 4가지, 4개. 자, 그 다음 20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시오. 스칸디움, 구리, 코발트.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이고. 자, 그 20번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many electr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many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 많을 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몇 개부터 많다? 2개. 그래서 many electron 아톰은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many electron 아톰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은 누구였어요? 가장 간단한 모델.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many electron 아톰의 전자 배치의 특징,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일, 바로 드디어 전자 간 청력,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아까 매니 일렉트론 아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원자 번호 2번인 힐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힐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원자에게 핵전하는 2 플러스, 왜냐면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요. 자, 여기에 뭐 어떤 전자 궤도가 EF 이렇게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전자가 드디어 몇 개, 원자 번호가 2번인 만큼 전자도 그 개수만큼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 뿐 아니라 전자와 전자 간 정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의 상황과 아주 다른 상황이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전자와 전자 간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전자가 몇 개뿐이니까. 아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전자가 몇 개예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간 청력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것과 이 매니 일렉트론 아톰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이때 이 매니 일렉트론 아톰에서도 N, L, ML 이런 양자수들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다전자 원자들에서도 N, L, ML 요 사이의 규칙은 다행스럽게도 앞서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N이 주양자수고 L이 가군동량 양자수고 ML이 자기 양자수인데 아까 L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0에서 N-1까지 ML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나타난다고 했죠? 그거는 아까 하이드로제닉 이온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양자수 1일 때 1s, 2일 때 2s, 2p, 3일 때 3s, 3p, 3t 등등등이 나타난다는 것이 똑같이 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알겠죠? 근데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이거예요.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F라고 쓴 건 특별한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고요. 수학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찾아낼 수는 없어요. 뭐 결론적으로. 근데 어쨌건 함수 관계는 있는 거고 그 에너지 준위에 뭐 주양자수하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는 그 에너지를 누구가 결정했어요? 주양자수만 에너지가 결정이 되었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영향을 전혀 못 줬잖아요. 그런데 이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가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경향성은 또 같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어떤 경우? 주양자수가 커지면. 두 번째,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언제?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주양자수건 가군동량 양자수건 어쨌건 커지기만 하면 에너지 상태는 커져요. 그게 수소형 원자에서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상승되었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가군동량 양자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이 1, 2 전자의 에너지 준이 이렇게 쓸까? 잠깐만. 전자의 에너지 준이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쓰자.
우와, 이래 되겠네. 이게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얘가 커지거나 얘가 커지면 커진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에너지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각운동량 양수가 0일 때를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S, 2S, 3S, 4S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이게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일 수 있잖아요. 그죠? 1.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 되는 P오비탈이 나타나는데 P오비탈은 1S에서 있어요, 없어요? 1S에서 없죠.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2S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인 경우 바로 짠 2S란다. EPX, EPY, EPZ 오비탈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3S에서도 P오비탈이 나타날 텐데 3S에서도 3PX, 3PY, 3PZ 오비탈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나타날 수 있죠. 무슨 말 나겠죠? 조금 높여 그릴까? 자, 당연히 4S 오비탈에서도 P 오비탈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2인 경우를 우리가 또 무슨 오비탈이라고 하죠? D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러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2인 D 오비탈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주양자수 1이거나 주양자수 2일 때는 P 오비탈이 나타날 수 없죠. 어디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기에 있는 주양자수 3인 곳에서 바로 D 오비탈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D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타나고 그 각각을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이제 칸이 적으니까 Z제곱 XY, YZ, ZX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4S보다 낮은 거예요.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네. 넘어갈 수는 없어요.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4주기에 대해서도요. 4P, 4D, 4F가 있겠죠. 근데 4주기에 대한 4S, 4P, 4D, 4F는 사실 일반적 화학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학 수준에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4주기 이상에서 나타난 오비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양자수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4일 때 요런 정도만 우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상태가 커지는 것도 맞지만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양자수가 같아도 어떻게 된다? L 각운동량 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상태가 상승하게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2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전자 원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에너지 준위가 아까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ES하고 EP가 에너지가 어땠어요? 수소 원자 모델에선 같았죠.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달라지죠. 이런 어떤 중요한 현상은 수능에서도 다루어질 정도로 아주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수능 문제에도 저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도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도표가 만약에 ES가 됐건 EP가 됐건 에너지 상태가 같게 그려져 있으면 그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수소 거란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ES에 대해서 EP가 조금 상승, 3S에 대해서 3P가 상승, 3D가 상승 돼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다전자 원자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역시나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됐죠? 됐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1, 2, 3 에너지 했고요. 그 다음에 4.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말 번역은 싸움 원리. 무슨 원리요? 싸움 원리. 싸움 원리. 영어 표현으로는 빌딩 업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당연히 모든 자연과학 체계가 일제시대 때 처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 용어 중에는 독일어 기반의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업을 라떼는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라떼는 내가 여러분 나이였던 부산과학고에 있었던 그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나는 아우프바우라고 배웠어요. 독일어입니다. 빌딩업을 독일어로 아우프바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수능 같은데 이런 이제 공교육 교과서에서는 싸움 원리라 번역하기도 하고 이 또 싸움을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축조. 예. 한자만 너무 어렵게 쓰죠. 그죠? 뭐 이름이 많아서 축조 원리, 싸움 원리, 아우프바우, 빌딩업 다 같은 거야. 그냥 있죠. 같은 건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써왔어. 자, 바로 이 녀석은 뭐냐면 가장 안정한 오비탈부터 불안한 순서로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워진다. 누구의 경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니 일렉트론 아톰에 대해서. 그것을 이 실험적으로 결정된 이 에너지 준위로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에너지의 대소 순서를 외우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싸움 원리, 빌딩업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딩업 프린시플은 학생들에게 그 순서를 실제로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통해 그 순서를 결정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전자배치를 하도록 그 순서를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의 데이터를 외우게 해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 테크닉을 빌딩업 프린시플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빌딩업 프린시플을 어떻게? 요렇게. 자, 이제 여기 지워 되겠어요?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 좀 기억해 두시고. 요 그림 준다잉. 에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1S, 2S, 2P, 3S, 3P, 3D, 4S, 4P, 4D. 자, 그리고 4D 이후에 무슨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죠? 4F.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써 나가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S 오비탈밖에 없고요. 2일 때는 P 오비탈, 3일 때는 D까지, 4일 때는 F까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OS 하면 OP, OD, OF. 다음에 또 누가? OH가 있습니다. OG가 있습니다. 그래서 D 이후는 알파벳 순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SP까지만 되게 관습적이고 D부터는 알파벳 순을 따라서 SP, D, 그리고 E가 빠지네. E가 빠지고 F부터 그냥 알파벳 순이에요. 그래서 F 다음이 G, 그 다음 6S,
6P, 6D, 6F. 그 다음 6G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6H 오비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S, 7P, 7D, 7F, 7G, 7H. 그 다음에 H 다음 뭐예요? 7I 오비탈도 있긴 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오비탈들은 거의 쓸데기가 없습니다. 거의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나열만 해두시고요. 여기서 그 순서를 어떻게 결정한다? 요렇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요 대각선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각선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요 순서대로 전자배치가 되는데 1S 다음 2S로, 2S 다음 2P로, 3S 다음 3P로, 4S 다음 4D로, 5S 다음 4D로 이렇게 전자배치가 추가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5F, 6D, 7P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전 우주의 원소가 몇 종류 있어요? 전 우주의 원소가 110여 종밖에 없거든요.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고요. 유한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F까지 전자를 채우잖아요. 5F까지 전자를 채우면 거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7S 다음에 5F까지 전자를 채워버리면 더 이상 6D나 7P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6D, 7P, 5G, 6F, 5D, 7D 이런 오비탈들은 실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강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OS 4D에서 5P까지 여기까지 인식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넘어서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5P까지 전자 배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싸움 원리라고 해서 이걸 다 그려놓고 이렇게 막 사선으로 이게 막 빗금을 쳐가지고 외워도 되지만 막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어떻게 외워지냐면 맨 처음에 1S, 그 다음에 2S, 2P, 3S, 3P, 4S, 4D, 3D, 그 다음에 4P, 그 다음 OS 다음에 4D, 그 다음 4D 다음에 5P. 이런 정도까지만 외워놓으시면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전자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5P까지 쓰기도 했지만요. 사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거의 많아봐야 여기나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울 때 1S, 2S, 2P, 3S, 3P 한 다음에 4S, 3D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이 전자배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식의 외우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빌딩업 프린시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5번 자, 5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다전자 원자에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바로 스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핀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이 안 된다. 뭐 들어본 적 있어요? 스핀. 자, 스핀은 뭐냐? 전자가 갖게 되는
고유한 물리량 중 각 운동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고유한 물리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쟤를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intrinsic property라고 해요. 그러면 저 고유한 물리량의 의미가 뭐냐? 고유한 물리량은 그 물리량을 알면 역으로 그 대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을 인트린직 프로퍼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문 같은 거예요. 원이 동건이 오빠? 동건이 맞죠? 아니 건우와 동건이는 누구예요? 동건이 누구예요? 아, 삼형의 동건이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없나? 동건이는 없나? 여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건우 왜 이렇게 눈이 좀비가 됐어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건우 힘내주세요. 네, 약간 힘들었죠? 그래. 자, 여러분 인트린직 프로퍼티를 만약에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지문 혹은 홍채 모양, 그 다음에 손등의 혈관 모양도 이렇게 사람마다 개별적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하면 그 생체 정보로부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성격들을 인트린직 프로퍼티라고 해요. 아시겠죠?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전 세계적인 그 산업 포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CES 포럼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마 그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CES 이게 있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행사래요. 그래서 무슨 보통 이제 이런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구글, 삼성전자 이런 데서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한 업적을 자랑하고 거기서 서로 심사위원들끼리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는 상도 주고 막 그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회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뭐 삼성, LG, 애플 뭐 이런 회사들도 출품을 하는 그 포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알죠? 벤처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걸 출품을 해서 이번 해인가? 바로 저번 달에 저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저기서 상을 100 몇십 개를 받았대요. 각 부분에 대해서. 엄청 그게 상이 이게 만나올 텐데 그 엄청나게 그 유명한 상들이래요. 그래서 받아서 사실은 요즘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어서 그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발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될 때쯤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기회가 많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능력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뭘 해도 다 되는 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또 실제로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뭐 대학과를 선택하고 해서 미래의 잡을 결정할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벤처업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때 저 CES 포럼에서 그 우리나라 어떤 벤처 기업이 대상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갑자기 인트린직 프로퍼티하고 생각이 나서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 멍멍 강아지. 그거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 키우는데 이게 애완동물을 키우면 진짜로 키울 때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모르는데 한번 애완동물이 있으면 진짜로 가족처럼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완동물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봐. 뭐 잊어버렸어 막.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슬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한테 어떡하죠? 여기 이제 위치 추적기를 넣어주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덜 아픈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털 밑에다가 가죽 밑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탁 넣어가지고는 이제 일종의 센서인 거죠. 그래서 전 지구 어디에 있더라도 위치 추적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이번에 저 CS 포럼에 나온 어떤 벤처 기업이 뭘 개발했냐면요. 이거 야 굉장히 기발하던데 사람의 지문 있잖아요. 이게 개한테는요 코문이 있대요. 코문. 그러니까 이제 코는 우리말에 비문인 거죠. 코 빛의 비문. 그러니까 지문이 아니고 개한테는 비문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개코는 그리고 이제 개 종류는 다양하지만 코가 없는 개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개는 코는 있잖아. 그리고 모든 개는 코가 검은색으로 돼 있고 약간 촉촉하지. 왜냐하면 개한테 코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어서 여러 가지 감각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톡톡하게 발전돼 있다고. 그래서 그 개 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지문처럼 이렇게 문양이 있대요. 그게 개마다 인트린식 프로퍼티래. 그 개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앱을 개발했냐면 그 코 사진을 찍어 이렇게 탁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그 회사 서버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떤 개건 그걸 딱 찍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보를 인식하면 그 개가 그 개인 거지. 그래서 이 앱을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무지막지하게 심오한 테크닉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뭐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누군가는 굉장히 필요할 어떤 기술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앱을 막 아마 찾아서 아마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인트린식 프로퍼티에서 그 코문이 있다는 거 나도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 나이 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타트업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꾸려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CEO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닫아두지 말고 항상 열어두라고. 알겠죠? 자, anyway. 그래서 그런 걸 intrinsic property라고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그 intrinsic property에 뭐가 있느냐? 바로 질량 같은 게 있는 거지. 전자 한 개의 질량 어느 정도예요?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자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인가? 이건 것 같아요. 대충 이거. 그 다음 전자의 전하량. 자, 전자 전하량은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즉 뭐냐면 질량을 쟀더니 이 정도 나오고 전하량을 쟀더니 이 정도 나와. 그럼 누구예요? 그 전자인 거지. 그런 성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트린식 프로퍼티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자는 그 인트린식 프로퍼티에 뭐도 있다? 각운동량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체가 반드시 뭘 할 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전적으로는 회전운동 할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회전운동을 하냐 안 하냐와 관계없이 그냥 각운동량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갖게 돼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고요.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누가 발견할게요? 바로 디락이 발견했습니다. 디락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뭐냐면 그 슈레딩거의 미분 방정식형 파동 방정식과 하이젠베르그의 행렬 형태의 파동 방정식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양자역학에 뭘 도입한?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양반이라고 했죠. 그 양자역학의 상대성 이론, 즉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때 새로운 경계 조건으로 이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인간이 평소의 상황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억수로 훈련된 물리학자들만 계산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양자수이기 때문에 저 스핀이 왜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알겠죠? 사실 디락도 왜 가운동량이 있는지는 몰라요. 스핀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 그냥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있다라는 것만 알 뿐인 거지 왜 전자는 이런 걸 갖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물리량을 바로 스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일단 그 각 운동량을 표현하는 양자수를 그걸 스핀 퀀텀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자의 스핀 퀀텀 넘버는 S로 표현되고 2분의 1 온리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나타나고요. 2분의 1로만 나타납니다. 이유?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스핀이라고 하는 묘한 어떤 그 고유한 성격이 전자에 부여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양자수를 스핀 퀀텀 넘버라고 하고요. 그게 구해보았더니 2분의 1이라는 값으로만 나타난다. 됐죠? 됐죠? 이때 3. 그 스핀의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양자수를 뭐라고?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그게 바로 봐. MS로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S 마이너스 S 플러스 1 S 빼기 1 S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S라고 하는 퀀텀 넘버는 스핀 퀀텀 넘버는 오직 어떤 값만 같죠? 오직 2분의 1만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사실은 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뭐 여기다 봤을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사실은 그래머로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S까지겠지만 S가 지금 전자의 경우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 넣으면 뭐하고 뭐밖에 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이 두 값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매그네틱 스핀 퀀텀 넘버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 스핀 방향은 오직 두 방향뿐이고 이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알파 혹은 베타 혹은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등으로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핀의 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표현되는 두 가지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거라는 얘기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 두 가지라는 얘기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 두 가지니까 그 서로 다른 방향 방향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알파다, 베타다, 위 화살표다, 아래 화살표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다전자 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직 안 끝났고요.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